옥상에 남은 한 점의 지문, 그것이 모든 걸 말했다. 이웃은 감시자였고 피해자는 일상의 일부였다. 한순간의 무심함이 두 생명을 삼켰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새벽 5시 반, 대전 도마동의 하늘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죠. 빗방울도 바람도 개 짖는 소리도 없었어요. 오직 아스팔트 위로 흩뿌려진 붉은 점들이 이 도시가 이미 한 번 숨을 멈췄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그 다세대의 좁은 복도 끝, 서연과 지혜의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안은 고요했지만 공기만은 끈적였죠. 형광등 하나가 깜박이며 그 안을 비췄어요. 그 안엔 아직 식지 않은 사리가 남아 있었죠. 피가 벽을 타고 흐르고 바닥은 젖은 종이처럼 붙어 있었어요. 누군가는 도망쳤고 누군가는 그대로 눌러 앉아 있었죠. 누가 먼저 숨을 쉬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새벽이었어요. 출근 준비하던 민수는 현관을 나서다 이상한 인기척을 들었죠.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가 뛰어가고 있었어요. 신발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너무 급했어요. 본능적으로 민수는 고개를 돌렸죠. 열린 문, 피 냄새.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문을 열자마자 숨이 멎었죠. 그 좁은 거실 바닥에 두 여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열려 있었고 손끝은 허공을 움켜쥔 채였어요. 민수는 그때 깨달았죠. 방금 지나간 남자, 그 놈이 사람을 죽인 거라고요. 신고 버튼을 누르며 민수는 골목 끝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찢어질 듯 했죠. 100m를 채 가지 못해 그 남자는 사라졌어요. 경찰은 도마동 전역을 봉쇄했죠. 과학수사팀이 도착했을 때 이미 피는 마르고 있었어요. 강철 팀장은 침묵한 채 손전등으로 벽을 훑었죠. 피의 궤적은 마치 누군가가 안간힘을 쓰며 기어간 듯 했어요. 강철은 작은 흔적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현관 근처의 끈적한 발자국, 깨진 유리컵의 미세한 핏방울, 그리고 열려있는 창문.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죠. 그는 말했다죠. 이건 안에서 열어준 거야. 이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마른 곳, 범인은 그 집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형사들은 집안의 모든 흔적을 수거했어요. 피로 얼룩진 천 조각, 문고리에 묻은 미세한 손자국, 쓰러진 의자 밑에 머리카락까지. 강철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죠. 이건 감정이 섞였다. 단순한 강도 아니야. 피해자들의 몸에는 저항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손바닥의 긁힘, 팔뚝의 자상, 그리고 방바닥에 그어진 발톱 자국. 누군가는 끝까지 살려고 버텼던 거예요. 하지만 상대는 너무 익숙했죠. 마치 어디가 급소인지 이미 알고 있는 손놀림이었어요. 해가 떠오를 즈음, 도마동은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했죠. 기자들이 몰려들고 경찰 테이프 너머로 피 냄새가 스며 나왔어요. 강철은 피해자의 가족 연락을 지시했죠. 눈앞의 참상보다 더 잔혹한 건 곧 닥칠 현실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 뉴스 첫머리에 오르는 순간 세상은 다시는 어제처럼 돌아가지 않죠. 지혜의 휴대폰은 침대 밑에서 발견됐어요. 배터리가 꺼져 있었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남아 있었죠. 언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이 시간은 새벽 4시 57분. 그 몇 분 뒤 모든 게 끝났어요. 서연의 방 안에는 반쯤 마른 맥주캔 하나가 놓여 있었죠. 두 개의 컵 중 하나는 입술 자국이 달랐어요. 그건 낯선 사람의 온도였죠. 형사들은 외부 침입 가능성을 지웠어요. 창문엔 먼지만 있고 자물쇠는 멀쩡했어요.
현관엔 발자국이 겹쳐 있었죠. 피해자들의 것이 아닌 크고 무거운 남성의 흔적. 강철은 골목 CCTV를 확인했지만 카메라는 멈춰 있었어요. 가짜 장치, 빛만 깜박이는 껍데기였죠. 형사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런 건 언제나 불길의 사건은 그 순간부터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오전 10시, 과학수사반은 지문을 채취하기 시작했어요. 현장 안팎에서 32점의 지문이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은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것이었어요. 단 하나, 옥상 난간에서 이상한 지문이 발견됐어요. 그곳은 자매의 창문을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자리였죠. 강철은 그 지문을 본 순간 직감했어요. 이놈, 오래 지켜봤다. 지문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도마동 맞은편 다세대에 사는 22살 남자, 도현. 전과 8범, 강도 절도 폭행. 형사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 놈은 이미 그 골목에 스며든 그림자였죠. 이웃인 척, 인사하고, 담배 피우고, 웃던 놈. 하지만 그 미소 속엔 오래된 탐욕이 숨어 있었어요. 형사들이 도현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사라졌어요. 방은 어수선했고 침대 밑엔 피가 묻은 천 조각이 말라 있었어요. 냉장고 안엔 맥주 2캔과 찢어진 지갑 조각이 있었죠.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위치 추적은 전혀 잡히지 않았어요. 강철은 잠시 창밖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죠. 이건 계획된 도주야. 도현은 그날 대전역 근처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CCTV에 찍힌 그는 검은 후드에 마스크를 쓴 채였죠. 새벽엔 버스터미널로 향했고 그 이후 흔적은 끊겼어요. 강철은 그를 쫓는 형사들에게 말했다죠. 놈은 전과자다. 도망의 기술을 알고 있어? 우리가 멈추면 끝이야.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퍼져나갔어요. 도현의 도피는 전라북도 익산에서 다시 포착됐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땐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의 흔적은 청주, 다시 대전으로 이어졌어요. 그가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강철은 그게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고 느꼈죠. 이놈,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며칠 뒤 도현의 친구 준호가 경찰에 연락했어요. 걔, 내 집에 오려 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사들은 즉시 원룸 주변을 포위했죠. 그리고 저녁 5시 문이 열렸어요. 도현이 들어서는 순간 형사 셋이 동시에 덮쳤어요. 강철은 피 묻은 운동화를 본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도현은 체포 순간에도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번졌죠. 형사들은 그가 뭘 숨기고 있는지 몰랐어요. 강철이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어요. 술 마시다 말다 그랬어요. 방 안에는 피 묻은 청바지와 르고 운동화 한 켤레가 있었어요. 그 냄새는 오래된 철과 썩은 물이 섞인 듯 했죠. 증거는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조사실 안은 정적이 흘렀어요. 도현은 팔짱을 낀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난 기억 안 나요. 그의 말은 차갑게 떨어졌죠. 형사는 사진을 던졌어요. 이게 기억 안 나. 도현은 피 묻은 옷을 보고도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밤이었어요. 강철은 고개를 숙였죠. 이건 후회도 공포도 아니었어요. 완벽한 무감정이었어요. 강철은 그의 눈을 오래 바라봤어요. 거기엔 죄책감이 없었어요. 도현은 사람의 얼굴을 잊지 못했어요. 그는 웃으며 물었죠. 죽은 애들 이름이 뭐였죠? 그 한마디가 형사의 분노를 자극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너졌죠. 누군가 손을 꽉 쥐며 이를 갈았어요. 강철은 낮게 말했다죠. 넌 다시는 햇빛 못 봐. 도현은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를 바꿨어요. 언니가 먼저 화냈어요. 술이 문제였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끝엔 상처 하나 없었어요. 몸엔 저항 흔적이 없었어요. 피해자들은 싸웠지만 그는 흠집도 없었죠. 그건 곧 계획된 폭력이었다는 뜻이었어요. 강철은 그때 확신했어요. 이건 우발이 아니라 감시 끝의 실행이었어요. 서연의 손톱 밑에선 살점이 나왔어요. 분석 결과 도현의 DNA였어요. 그는 피해자 집을 미리 드나들었고 창문을 통해 불이 꺼지는 시간을 매일 기록했어요. 옥상에서 그걸 지켜봤죠. 그날 새벽 그는 칼을 들고 내려왔어요. 서연은 문을 열었고 그건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비명은 벽에 흡수돼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도현은 자백했지만 이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싫었어요. 짧고 모호한 대답이었죠. 그의 내면엔 목적이 없었어요. 단지 충동과 증오의 잔해만 남았어요. 강철은 수사일지를 덮으며 속삭였죠. 괴물은 이유를 말하지 않아. 그냥 존재하지. 재판정에서도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술 때문에 그랬어요. 기억 안 나요? 부장판사 현우는 판결문을 내리며 고개를 들었죠. 너는 사람의 생명을 장난처럼 다뤘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숨을 멈추게 했어요. 피 묻은 운동화와 찢긴 지갑, 사라진 카메라가 그의 증거였어요. 현우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너의 인생은 여기서 멈춘다. 도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들었죠. 눈빛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어요. 법정 밖에선 서연과 지혜의 어머니가 오열했어요. 그 울음은 복도로 흘러나가 법원 벽에 스며들었어요. 강철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죠. 사건이 끝난 후 도마동 골목엔 긴 침묵이 남았어요. 사람들은 그 집 앞을 돌아갔고 누군가 꽃을 놓고 갔어요. 창문에는 아직도 불빛이 스며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강철은 마지막 보고서를 쓰며 한 줄을 적었죠. 이웃은 언제나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여전히 그 골목은 조용해요. 누군가는 서연과 지혜의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춰요. 강철은 말했죠. 기억은 남겨야 해요. 잊으면 또 생기니까요. 그 말은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되었어요. 새벽의 피냄새는 사라졌지만 그날의 공기는 아직도 도마동에 머물러 있죠. 그날의 아침이 다시 떠오르면 강철은 아직도 손끝이 떨려요. 현장을 처음 밟던 순간의 냄새가 잊히지 않죠. 철과 피가 뒤섞인 냄새, 눅눅한 공기, 그리고 아직 따뜻하던 바닥. 그 안엔 누군가의 마지막 몸부림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형사생활 20년 동안 익숙하다고 믿었지만 그날의 도마동은 달랐어요. 그는 나직이 중얼거렸죠. 악은 언제나 평범한 얼굴을 하고 온다. 서연의 방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였어요. 벽에는 달력 한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위엔 동생 지혜의 글씨로 토요일 점심 언니랑 영화가 적혀 있었어요. 그 짧은 메모가 형사들의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사진 속의 미소, 말라붙은 핏자국, 그 간극은 너무 잔인했어요. 시간은 멈췄는데 그 웃음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지혜의 책상 위엔 펼쳐진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글씨는 단정했고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행복은 작은 일상 속에 있어. 강철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어요.
그리고 그 문장 아래 떨어진 붉은 얼룩을 손끝으로 짚었죠. 순간 그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그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의 단절이었어요. 언론은 이 사건을 도마동 자매 살인이라 불렀어요. 하지만 강철은 그 이름이 싫었어요. 이름 속엔 자극만 있고 사람의 온기는 없었어요. 그에게 이 사건은 서연과 지혜의 마지막 하루였죠. 그는 보고서 첫 문장을 그렇게 썼어요. 그날 두 자매는 여전히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그 문장은 수많은 형사들에게 남겨졌죠. 도현은 교도소에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면회온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해도 똑같을 거예요. 그의 말투엔 한치의 감정도 없었어요. 그게 더 끔찍했죠? 사람을 죽였다는 자각조차 없다는 건 인간의 껍데기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그는 괴물이 아니라 괴물보다 더 공허한 존재였어요. 강철은 그의 심리 평가서를 다시 펼쳤어요. 거기엔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의자는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며 죄의식 결여가 심각하다. 강철은 서류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런 놈은 시스템으로도 못 고쳐요. 사회가 만든 틈 사이로 흘러나온 어둠. 그게 도현이었죠. 준호는 여전히 그날을 기억했어요. 자신의 친구가 살인범이 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말했다죠. 내가 신고 안 했으면 나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의 그림자와 싸우는 건 항상 남겨진 자들이었어요. 그 후 도마동엔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한 칸만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밤마다 그 집 앞을 지나면 형광등이 혼자 켜졌다 꺼졌어요. 사람들은 그걸 자매의 불빛이라 불렀어요. 누군가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고도 했어요. 하지만 강철은 말했다죠. 그건 기억이 켜지는 소리예요. 시간이 흘러도 강철의 꿈엔 그날의 현장이 반복됐어요. 피가 번진 바닥, 열려있는 문, 그리고 사라진 발소리. 그는 가끔 새벽에 깨어 거울을 봤어요. 그 속엔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얼굴이 비쳤죠. 그는 속삭였어요. 나는 아직 그 새벽에 서 있어요. 사건은 끝났지만 기억은 아직 살아있었어요. 이 사건은 경찰 기록 속에서 완전 검거로 남았어요. 하지만 강철은 그 표현이 싫었어요. 완전한 해결이란 건 없으니까요. 피해자는 돌아오지 않고 기억은 끝없이 남아요. 도현이 사라진 날보다 서연과 지혜가 사라진 날이 더 오래 남았어요. 그리고 그건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공백이 되었죠. 시간은 잔혹하게 흘렀어요. 도마동의 벽은 새로 칠해졌지만 그 아래엔 여전히 피의 흔적이 숨쉬고 있었죠. 강철은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묘한 냄새를 느꼈어요. 오래된 금속 냄새와 눅눅한 먼지의 섞임. 그건 사건의 잔향이었어요. 세상은 사건을 잊었지만 공간은 기억했어요. 사람들은 그 집을 피했지만 기억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죠. 형사들은 새로운 사건을 맡았지만 도마동의 이름만 나오면 모두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날의 사진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거든요. 피로 그려진 선, 깨진 컵, 찢어진 커튼. 강철은 후배들에게 자주 말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칼이 아니라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언제나 먼저 사람을 찔러요. 도현은 이미 마음으로 수십 번 죽였던 거죠. 법정에서 도현은 마지막으로 웃었어요.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그는 눈을 감고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야 조용하네요. 그 한마디에 방청석의 모든 이가 몸을 굳혔어요. 그의 침묵은 차라리 웃음보다 더 섬뜩했어요.
강철은 그를 바라보며 느꼈죠. 괴물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려. 감옥은 벽일 뿐, 그 안에도 어둠은 살아있죠. 서연의 어머니는 매년 그날이면 경찰서 앞에 꽃을 놓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사진만 바라봤죠. 강철이 다가가면 고개를 숙였어요. 딸들은 고통 없이 갔을까요? 그 말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형사도, 판사도, 세상도. 그녀의 눈빛은 말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지혜가 다녔던 대학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어요. 친구들이 남긴 문구가 새겨졌죠. 우린 널 잊지 않을게. 그러나 강철은 알고 있었어요. 사람은 잊어요. 시간이 흐르면 뉴스는 새로운 비극으로 덮여요. 기억은 누군가의 생계 속에서 희미해지고 결국 서류 한 장으로 남죠. 그게 현실이었어요. 도현은 감옥 안에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교도관이 물었죠. 후회 안 해.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할 이유가 없어요. 난 늘 이랬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오히려 세상보다 조용했죠. 강철은 그 녹음 파일을 듣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이건 인간이 아니라 공백이야. 그날 밤 강철은 도마동 골목을 다시 걸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전봇대 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문득 서연과 지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죠.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확실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세상은 잊어도 공간은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죠. 민수는 지금도 새벽마다 잠에서 깨어나요. 도망치던 남자의 발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쫓지 못한 100m의 거리, 그게 평생의 짐이 되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탓하며 말했죠. 조금만 더 빨랐으면. 하지만 강철은 그에게 말했어요. 그 거리 덕분에 내가 살아남은 거야. 정의도 생존이 필요한 법이죠. 시간이 지나도 도마동의 사건은 기록 속에서 살아있었어요. 후배 형사들은 그 사건을 교본처럼 읽었어요. 증거의 미세함, 감정의 미묘함, 인간의 냉혹함. 강철은 후배들에게 늘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어요. 악은 숨지 않아. 다만 우리가 못 보는 척할 뿐이에요. 그 말은 무겁게 남았죠. 새벽 5시 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됐어요. 도마동의 골목엔 새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그 소리 너머엔 여전히 어둠이 있었어요. 강철은 조용히 눈을 감으며 속삭였어요. 서연, 지혜, 너희는 잊히지 않았어요. 그 마른 바람에 섞여 멀리 흩어졌죠. 그날의 피냄새는 사라졌지만 인간의 어둠은 아직도 깨어 있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